자, 안녕하세요. 10시 딱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공인중개사 2차 과정 중에서 이제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인데요. 오늘 첫째 시간은 그 OT,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대학교 가면 앞으로 대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4년 동안 이렇게 지내라 라고 처음에 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필기를 따라 쓴다거나 뭐 판서 따라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오늘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이 보통 우리가 끝나고 나서 한 주 쉬고 개강을 하는데 시험이 그저께 토요일날 엊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등록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예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에 뭐 1차를 시험 보셨는데 2차 과목 오신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어떤 분들이신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조사 좀 할게요. 어깨가 어디 아프시거나 좀 약간 탈골이 됐거나 이런 분 없죠? 네. 네. 없죠? 네. 나는 이 중개사 공부 아예 처음이시다라는 분 있어요? 처음 오신 분? 대부분이구나.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시험을 보셨던 분 있어요? 두 분? 세 분? 네. 일단 시험 보신 분은 느낌 알 거예요. 네. 예전처럼 이렇게 옛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난이도가 20년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 좀 쉬웠었어요. 근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난이도가 많이 올라왔다 했는데 또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너무 어려워졌어. 또 제가 강의한 지 제가 올해 22년 차인데 생긴 건 되게 젊게 생겼죠. 30대 초반 같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22년 차인데 20년 동안 있으면서 난이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제가 좀 어렸을 때 했거든요. 고시 공부하다가 아르바이트로 강의 시작했던 건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 처음이었었어요. 제 10회 때부터 강의했거든요. 10회 때. 지금 몇 회 준비하시는지 아세요? 32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10회 때는 여성분이 거의 없었어요. 다 50대 중반, 후반? 40대 후반도 좀 있으셨고 어르신들이셨어요. 근데 한문으로 나왔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한문으로 나왔어. 한문으로. 근데 그때 나왔는데 지금 한글로 바뀌면서 여성분들도 많이 진입이 되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2년에 한 번을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한 번 시험 보고 나면 1년을 쉬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11회 때부터는 이제 매년 보는 거로 바뀌면서 IMF 이후에 매년 보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바뀌면서 중개사 제도가 좀 바뀌면서 사람들이 많이 응시를 하는데 여러분이 30 이제 1회를 그저께 끝냈고 이제 여러분은 32회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32회니까 벌써 연수로 따지면 32년 된 게 아니라 32년 넘었어요. 옛날에 2년에 한 번씩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40년 됐습니다. 그러면 합격자 수가 몇 명이 나왔을지도 궁금하고 현재 이 공인중개사가 얼마를 버는지도 되게 궁금할 거고 그리고 선생님 너는 자격증 있냐? 넌 얼마 버냐?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궁금해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2차 과목인데 왜 쟤는 또 왜 2차를 하고 누구는 또 1차를 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전체 개요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딱 하면 일단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거야. 뭐 민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국가고시 보시면 법률 과목에 민법은 다 기초 과목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들어보셨을 텐데 부동산 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사에서 유사한 과목이 좀 있어요. 그 건축기술사 뭐 이런 거 그리고 주택관리사 거기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 강의도 했고 그리고 감정평가사 쪽도 강의했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거의 공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쪽만 강의하는데 학교도 강의도 하고 하는데 건국대학교 아세요? 인하대학교하고 거기 이제 박사 쪽 강의하는데 일단 애들을 강의하는 거랑 어르신들을 강의하는 거랑 달라요. 애들은 해와요. 다음 주까지 이거 제출해 그러면 걔는 필사적으로 밤을 새서 해와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이거 좀 해오세요 그러면 언제 네가 그거 얘기했냐 이래요. 아침에 먹은 반찬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곳이에요. 학원하고 학교는 또 다른 거니까 가르치는 방식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왜 이 과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진도는 뭐 이렇게 처음부터 어렵게 나가진 않겠지만 아마 오늘 듣는 단어들이 약간 나이대가 좀 젊으신 분들은
저 처음 듣는 단어인데 좀 어렵다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평상시 안 듣던 단어가 나오니까. 근데 민법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뉴스에도 나오고 사건 사고로도 나오고 뭐 영화에서 봤던 단어들도 나오고 막 하는데 얘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처음 접근할 때 또 재밌게 접근하지 않으면 딱딱하고 재미없어지고 막 이게 하기 싫어지는 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할 때 실무적인 사례로 들어가셔야지 제일 좋으니까. 그리고 11월 달에 진도를 들어가는데 내년에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11개월 남은 거죠. 11개월. 그래서 예전에는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공부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공부만 전념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가능한데 직장인들이면 솔직히 1년 만에 해서 따기는 쉽지가 않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에 4시간을 공부하고 복습하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오전반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야간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하다가 중간에 1차, 2차 나눠서 올해는 그냥 1차만 보고 내년에 2차만 하자 이렇게 나눠지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 내가 개강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도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는데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커리큘럼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32회 준비하러 오신 거니까 공인중개사예요. 일단 공인중개사 저 자격증 저 있어요. 저 자격증 있고 학생들이 선생님 자격증 있으세요 하는데 제가 자격증 없이 강의를 했거든요. 24살 때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되게 무시하는 거 있잖아. 어르신들인데. 맨 처음에 제가 나왔는데 칠판 닦인 줄 알았나 봐. 그 선생님들 다 나이 많으신데. 근데 제가 딱 들어섰을 때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너 자격증은 있는데 강의하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자격증 땄고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선생님 밥 먹는데 일은 해보셨니? 중개업 해봤니?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격증 따고 나서 창업도 했어요. 4년 동안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컨설팅으로 갔다가 지금 중개법인도 하고 있긴 한데 전 중개업 하고 있어요. 네. 법인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일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중개사가 뭐 하는 건지부터 알고 시작해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뭐냐면 공인이란 말은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뭐 하는 거를? 중개하는 거를 인정해 줬대요. 이 사람한테만. 그럼 중개사가 되면 중개를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자동차 중개하는 건 아니죠. 부동산 중개할 겁니다. 부동산. 부동산을 중개할 건데 부동산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고 딱 물어보면 그래도 좀 약간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우리나라가 학력이 되게 높은 나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서 그래도 최소한의 고등학교까지는 다 우리는 나오잖아요. 미국 이런 애들은 고등학교 안 나온 애들 되게 많대요. 근데 우리는 뭐 대졸도 되게 많고. 근데 부동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부동산이 뭐예요? 응? 그럼 동산은 뭐야?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고 부동산은 안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이거는 이제 한문이니까 우리 초딩 수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딩 애들한테 물어봐도 부동산이 뭐예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그러고요. 동산이 뭐야? 그럼 움직이는 재산 이렇게 해요. 물어볼까? 이 안경 있죠, 안경. 이 안경 누구 거 같으세요? 네 거라고 하고 싶죠, 지금. 네 거라고 하고 싶죠. 이 안경 제 거죠. 시계 누구 거 같으세요? 네 거라고 하고 싶잖아, 지금. 그럼 안경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죠. 동산이니까 움직이는 재산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동산은 소유권의 명시 방법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 그래서 동산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추정하는 거니까 이걸 점유했다고 그래요. 점유. 근데 부동산을 점유로 점유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라는 게 뭐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 중에 대표적인 게 토지죠. 또는 건물이에요. 저희 집 아파트인데 저희 집 제가 강의하고 가서 저희 집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따졌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누가 누워 있는 거야. 누워 있으면서 걔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걔가 그러더니 너 누구야 했더니 점유자다 그러면서 점유자가 소유권자다 그러면 이거 내 건데 그랬더니 걔가
야, 점유자가 소유권자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분쟁이 싹 트기 시작하죠. 예. 분쟁이 싹 트기 시작하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또 필요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산은 일반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자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얘는 분쟁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국가가 공적인 장부를 좀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공적인 장부에서 공부라고 그래요. 스터디 말고. 그래서 공적인 장부를 하나 만들어서 이 공적 장부에다가 소유자 누구다라고 김땡땡, 고땡땡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써놓고 이 사람이 소유권자야라고 해서 공적 장부에다가 기재해요. 등록하여서 기재하겠다. 등기라고 그래요. 그걸 등기부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나? 살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들어봤어요. 그 등기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있어 우리나라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던 거를 이제 법률 명칭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던 거를. 그럼 이제 얘네들은 소유권의 명시 방법을 등기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동산을 뭐 하는 사람이?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 등기부는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집을 하나 팔겠다고 해서 내가 매도 의뢰를 받고 매수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중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지 아닌지 내가 뭘 뜯어봐야 돼? 등기부 등본 뜯어보고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지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도 못 뜯어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등기부 등본 뜯어가지고 보고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확인됐고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중간에 거래계약서를 써줘야 돼요. 그럼 계약서를 쓰려면 계약에 관한 법도 좀 알아야 되고 등기에 관한 법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 시험 범위상에다가 그러면 중개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좀 공부를 좀 하게끔 해서 자격증을 교부를 하겠다 해서 그럼 이 사람한테 시험을 보게 할 건데 옛날에는 1차 과목, 2차 과목 할 때 구분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1차는 그래도 요 정도 베이스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요 정도 이론적인 실무를 좀 하기 전에 1차 베이스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2차까지 통과하면 자격증을 교부해주자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1차는 이론을 말하는 거고 2차는 실무 과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론이라는 건 최소한 법률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민법이라는 과목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넣어놨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적인 이론 있죠. 개괄적인 이론.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배우려면 건축학개론이라는 걸 배워요. 그럼 부동산은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 학개론을 배워야겠네. 그래서 그걸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민법과 개론을 좀 안 사람이 그러면 합격을 했을 때 그럼 2차를 나중에 봐라. 그래서 2차를 봤는데 실무할 때 최소한 너 등기부는 볼 줄 아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등기부에 관련된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에 관한 법은 등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등기에 관한 거는 사람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걸 알려주는 걸 우리 공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시에 관한 법인데 그 공시에 관한 법 안에 등기도 들어있고 그 토지에 관한 지적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적에 관한 법률을 우리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공시법 안에 2개 관련된 법을 배울 건데 공시에 관한 거 안에 지적에 관한 거랑 등기에 관한 걸 배울 건데 요거랑 같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 있었냐면 제가 이 집을 5억 주고 살 건데 그럼 얼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살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을 우리 무슨 세금이라고 하죠? 취득세 내죠. 팔 때 내는 거를 양도세라고 그래요. 그럼 세금에 관한 걸 반드시 물어볼 거야. 왜? 집이 5억짜리인데 내가 딱 현금이 딱 5억 있어. 그럼 5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취득할 때, 등기할 때 드는 비용도 내야 돼? 그거 없으면 취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볼 것도 뻔한 건데 그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세무에 관한 것도 있어야 될까? 세법도 좀 알아야 되냐? 이거는 실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시랑 세무에 관한 법도 좀 배워야 된다 해서 이걸 한 과목으로 명시해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중개하는 사람이 사고 치면 안 되죠. 중개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안 되니까 중개사만을 규제하는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옛날에 없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고요. 건축사는 건축사법이 있어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법이 있어.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없었어요. 그만큼 이게 힘이 약했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규제하는 법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졌다는 얘기죠.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공인중개사 규제하는 법이다 해서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란 것도 한 과목으로 넣자. 그리고 또 나온 게
내가 토지를 취득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부터 가야 돼요. 여러분, 땅을 왜 사는 거예요? 땅? 뭐 편하게 생각해도 돼. 편하게. 집 지으려고 사는 거죠. 그쵸. 결론은 그거야. 내가 땅을 사는 목적은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 근데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집 못 짓는 땅을 중개해주면 나중에 욕먹거든요. 그럼 이 땅이 집을 질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땅 100평에 현재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다를 내가 알아야 그 사람한테 중개를 해줄 건데 그것도 모르고서 중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건축에 관한 건 내가 좀 알아야 돼. 그죠? 건축에 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게 토지인데 농지인 거예요. 그 농지는 법이 따로 규제되는 거 따로 있어요. 농지법이라고. 그럼 농지에 관한 법도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거 농지에 관한 법도 알아야 되고. 근데 내가 대규모로 아파트를 질 거야. 아파트를 지려면 주택 건설에 관한 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국가가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을 규제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규제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걸 공익을 위해 규제한다 해서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공법인데 우리가 이용하는 건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지 동산을 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하는 법, 그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해서 얘는 한 개 단일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돼서 규제하는 법들이 한 350개 정도 있어요. 350개 정도 되는 법 중에 중개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알아야 될 거를 350개를 어떻게 시험 보냐. 그러면 예전에 우리 처음 제도 도입할 때는 9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법 안에 9개 법이 들어있었는데 그 9개 법을 넣었더니 맨날 꽈락해 사람들이. 꽈락이 무슨 뜻이냐면 과목의 낙방이라고 해서 꽈락이라고 그러죠. 시험 문제를 냈는데 한 과목에서 40점을 미만을 나왔어요. 이거 꽈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 과목에서 낙방이 되면 이건 자격증을 못 줘요. 그걸 꽈락이라고 하는데 너무 꽈락이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6개 법으로 시험 범위를 또 줄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는 6개 법이 들어있습니다. 법이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6개. 중개사법은 그냥 하나. 근데 공시세법은 공시에 관한 법에 2개 법이 들어있어요. 등기법하고 지적에 관한 법, 세무에 관한 법에서 3개 법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한 과목이고 얘도 한 과목이고 얘도 한 과목인데 얘 2개 더해서 몇 개 법이에요 지금? 4개 법인데 얘 혼자 얘 6개 법이에요. 얘 민법이고 얘 민법 하나고 결혼 하나인데 그러면 얘랑 얘 더해서 4개고 얘 2개 더해서 5개죠. 근데 얘 혼자 다 6개야. 느낌 왔어요? 얘 부동산 공법은 양이 많겠구나 느낌이 오면 돼요. 여러 개 법이 6개 법을 한꺼번에 통칭해서 부를 때 부동산 공법이라 하는데 얘 지금 어느 파트에 있네? 실무 파트예요. 그러면 1차를 합격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2차를 합격하면 그럼 이제 자격증을 교부해 주겠다는 건데 예전에 이거를 시험을 볼 때 1차, 2차를 원래 모든 국가고시는요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이에요. 실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시험을 보는 인원수가 많아지면 이 주관식을 만약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 답안을 이제 채점하는 사람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래 걸려. 지금 올해 시험 본 게 36만 명이 응시를 했는데 22만 명이 응시했어요. 출석을 했어요. 그럼 22만 명의 답안을 체크하려면 제가 볼 때는 3년 걸려요. 3년 동안 답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의제기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오지선 다 객관식, 오지선 다 객관식으로 나가요. 그럼 오지선 다 객관식이니까 1차 본 다음에 2달 뒤에 2차 볼 필요가 없다. 그럼 그날 하루에 다 보자. 그래서 하루에 1차 과목, 2차 과목을 같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1차 보고 오후에 2차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차를 먼저 오전에 본 다음에 나는 1차만 준비했어. 그럼 1차 보시면 가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차, 2차 동차를 준비하신 분은 1차를 시험 본 다음에 한 30분 쉬었다가 1시간 쉬었다가 점심 먹고 2차 시험까지 보고 나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 한 과목당 전부 다 꽈락이 없어야 돼요. 그럼 현재 제가 지금 쓴 게 몇 과목 쓴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5과목이죠. 과목은 5과목인데 얘하고 얘가 성이 너무 달라서 선생님이 2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법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세법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셔서 이 2개가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6과목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5과목입니다. 그러면 여기 40점 미만 없이 평균 해가지고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얘가 80이 나오고 얘가 40이 나왔으면 평균 몇 점이 되는 거죠? 60이 되는 거니까 얘가 합격이 됐다. 그럼 얘가 합격이 딱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평균 60점이 됐는데 꽈락이 없었어. 그럼
얘도 합격이 됐으니까 자격증 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합격을 했는데 여기서 안타깝게 한 개 차이로 안 됐다. 그럼 그 다음에 1년만 이거를 1차를 유예시켜주고 다음에는 2차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만 유예해 주는 거니까 올해 내가 1차는 합격했는데 2차에서 안타깝게 하나가 안 돼서 안 됐다. 그럼 그 다음에는 2차만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올해 시험을 봤는데 얘가 안 됐는데 얘가 됐어. 그러면 얘는 아무 소용 없어요. 다시 다음에 1차 다시 보셔야 돼요. 1차, 2차를. 그러니까 1차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지만 자격증 주겠다는 뜻이니까 무조건 1차는 합격한다는 전제하에 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그리고 얘는 기본적인 이론인데 얘는 실무 과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6과목 중에서 현재는 6개로 할게요. 그럼 뭐가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네. 1차가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전부 다 1차만 하는 거예요. 2차는 약간 버려놓죠. 그러다 이제 1차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때쯤 돼서 2차를 들어가려니까 이때는 이게 또 시간이 이미 늦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2년차 공부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비슷하게 가되 얘를 좀 중점으로 하고 얘는 수업은 듣되 약간 좀 양이 많은 과목한테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해서 같이 가면 동차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너무 1차에만 집중하다 보면 2차를 늦게 시작해 버렸을 때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 1차만 합격하고 2차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 1년을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전략 잘 세워서 단기간에 1년 만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에 스케줄 맞춰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뭐 제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인터넷에 제 이름 치면 막 나와요. 막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사기꾼 아니니까. 1차 과목에 제가 아까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론인데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 중에서 일단은 그 경제학과 뭐 경영학과 이쪽 공부하신 분들은 학개론에 대한 뭐 이렇게 부담감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법률이라는 걸 아예 한 번도 접근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얘 빼고요. 끝날 때 다 뭐로 끝나는 막 봐요? 법이죠. 법이고 법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 빼고는 다 법이에요. 법. 나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법이란 걸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턱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그러면 재미없다고만 항상 생각하시는데 저는 원래 법 전공자 아니에요. 전 기계공학과 나왔어요. 기계공학과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전산도 공부했어요. 컴퓨터도 공부했고 그러다가 고시 공부하면서 법 전공을 바꿨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물리 좋아하니까 이과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과 갔어요. 이과 가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취업 잘 된다니까 기계과 갔어요. 역학 공부하는데 역학 공부할 때 하나 도움됐던 거는 당구 칠 때 하나. 당구 치는 것 빼고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맨날 방황하다가 술 먹고 길거리에서 자고 막 그러다가 아버지가 군대 가라고 해서 군대 갔다 오면서 다시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대하자마자 이제 고시 공부를 했는데 법조문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적성을 그때 찾았어요.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법대를 갔었으면 나 진짜 날았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찾았지만 그때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데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그 2.3평짜리 고시원 방에서 1년 반을 살면서 진짜 먹고 자고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공부하면서 이거 재밌으니까 한 거야. 적성이라는 건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겠지만 좋아하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니까 할만 하겠더라고. 맨날 수학 공부 공식 풀던 애가 법 공부한다고 해서 말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야 무슨 공대가 법 공부를 해 막 그랬는데 내가 해봤잖아. 저는 해봤기 때문에 강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공 바꾸고 석사도 법제로 딴 거고 박사도 전 도시계획으로 바꾼 건데 제가 지금 그 과정을 바꿔오면서 전 다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법 전공을 안 했으니까 법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단계 한번 되겠다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여기 학개론하고 민법 중에서 처음 공부하시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할 만한데 나한테 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적성상. 학개론 딱 보다 보면은 수요 공급 나와요. 수요 공급. 수요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집값을 생각하시면 돼. 집값.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30평짜리였는데 30평짜리인데 3억에 분양을 했던 거예요. 3억에 분양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4억 정도 한대.
4억 정도 가는. 왜 4억 가는 거죠?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많아서.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간 거죠.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3억 5천 내놨더니 얘가 사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자기가 3억 6천 주겠대요. 얘가 3억 7천 주겠대. 얘가 3억 8천 주겠대. 그럼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공급량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공급량이 이 집만 나온 게 아니라 옆집이 또 나왔어. 매물이 나왔어요. 또 나왔어. 또 나왔어. 공급량이 엄청 많이 나오면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도 살 수 있고 저기도 살 수 있어. 여기 갔더니 이거 3억으로 내놨대. 근데 이 사람 팔아야 되는데 내 2억 9천에 내놓게. 옆에서 2억 8천에 내놓겠대요. 그럼 나 2억 8천 주고 사면 되죠. 그럼 공급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추는 거. 이게 학계론이에요. 학계론. 학계론은 수요 공급에 관한 이론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그래프 볼 줄만 알면 문제 풀어요. 근데 법은 또 달라요. 법은 정해져 있는 거고 법률적인 체제 하에 이렇게 풀어내가는 거다 보니까 이해가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근데 얘 빼고 잘 봐요.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공법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규제를 해요. 특히 얘는 A하고 B가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얘가 사람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너무 세게 때려서 얘가 전치 4주가 났어. 전치 4주가 났는데 그 4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원인이 있어서 나왔어. 그러면 쌍방과실로 봐서 형량을 좀 조절하겠다. 근데 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지나가다 그냥 막 때린 거야. 얘 아무런 죄가 없어. 그러면 얘한테는 과실이 전혀 없었어. 얘를 더 규제를 더 많이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둘 간의 형평성을 규제하면 되는데 이 공법이라는 거는 국가가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위반했어 벌칙 때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해. 선생은 안 딱딱해요. 괜찮아요. 근데 법이 딱딱합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빨간불일 때 건너가야 돼요?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돼요?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되는데 빨간불일 때 건너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럼 이건 누가 잘못한 거죠? 보행자가 잘못한 보행자 과실이 더 크겠지.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사망했어요. 그럼 사망한 원인 제공은 보행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이 이건 아니잖아. 이 사람도 과실이 있겠지. 주의 과실이라든지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너무 과속을 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했을 때에는 국가가 규제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게 공법인데 그중에 부동산만 관련돼서 규제하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부동산 공법인데 얘가 아까 몇 개 법이라고 그랬죠? 6개 법인데 시험 범위에서는요. 얘도 40문제, 얘도 40문제, 얘도 40문제야. 똑같이. 그럼 얘도 40문제인데 얘는 양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40문제가 나와요. 얘는 한 개 법에서 40문제가 나오고 얘는 두 개, 세 개 법에서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어느 과목이 제일 양이 약간 조금 적네? 중개사법이 적죠. 그러니까 시험을 봐도 점수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나마 조금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법은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략을 내가 잡을 때 중개사법을 80을 목표로 가고 최소한 그리고 공시세법하고 봤을 때 그럼 얘는 60으로 가고 그럼 얘는 40으로 가고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60은 평균 되는 거죠. 얘 60, 얘 80, 얘 40이면 얘한테 몇 점 떼주면 돼? 20대 주면 몇 점 되는 거예요? 평균 6점 되죠. 근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시험을 봤는데 40점을 목표로 합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1년을 해도 40점 넘기가 쉽지가 않아. 네가 어떻게 하는데? 이번에 그 시험 보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생판 모르는 문제 한 10개에서 11개 나왔어. 이번에 3개가 더 나왔는데 어차피 올해가 어려울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상은 다 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멘탈 흔들린 사람들만 힘들었던 거지. 안 흔들린 사람들은 뭐 나올 만큼 나왔겠지만 일단 얘가 양이 많다라는 거는 전제하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해볼까? 지금 현재 오늘 보는 시험 중에 제가 아까 1차, 2차 나눠질 때 1차는 부동산학 개론이랑 부동산 민법 있죠? 요 두 개는 1차 오전에 보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2차를 보는데 2차도 두 개로 또 시간을 나눴는데 한꺼번에 보려니까 이 생리적인 현상은 해결이 안 됐던 거야 옛날에.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하면서 비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쉬는 시간을 한번 주려고 공시세법을 좀 뺐어요. 그래서 중개사법하고 공법을 먼저 1시간 동안 보고 10분 정도,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공시세법을 보는 형태로 해서 현재 시험은 3교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1교시, 2교시, 3교시.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번에 1차는 붙었는데 내 2차가 안 돼서 그 다음에 내가 2차만 보게 되면
입시라는 시간이 이제 요 시간대 입시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2차 과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은 2교시에 중개사법이 1번부터 40번까지 나오고 공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 나오는 파트에 제가 이제 강의하는 파트는 이 파트예요. 근데 얘는 제목이 부동산 공법 중이라고 써놨죠. 부동산 공법 중에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돼 있잖아. 부동산 공법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 중개와 관련되는 것만 시험에서 출제하겠다. 그래서 6개 법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개와 관련된 거를 몇 문항을 출제하겠대, 과목당? 40문항을 출제할 건데 40문항 중에 한 문제가 그럼 2.5점이라는 거예요. 2.5점인데 몇 점이 꽈락이라고 그랬지 아까? 40점. 그럼 16문제 이상은 맞추셔야 돼요. 한 과목당 16개 이상을 맞추는데 평균 조합했을 때 60점만 나오시면 자격증 교부하겠다고 하는 뭐예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 60점만 넘으시면 자격증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2차 과목을 하다 보니까 얘 무슨 과목이라고 그랬죠? 실무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드릴 건데 지나가다 땅을 딱 봤어요. 저는 이제 업 자체가 컨설팅 업을 하기 때문에 저 땅 보고 나서 저 땅에다 뭐 지었으면 좋겠다. 저기다 뭐 지으면 돈 좀 되겠다. 막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저기다가 상가 지으면 좋겠는데 저기다가 연립 지으면 분양하면 얼마 나올까?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려면 공법을 알아야 돼요.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고 규모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 분양했을 때 수익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실무랑 같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걸 공포의 법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거 어렵다고 그랬어요? 양이 많다고 그랬어요? 양이 많아요. 절대 안 어려워.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좀 어렵긴 어려운데. 근데 양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재밌게 강의하는지 몰라요. 걱정 안 해도 돼. 선생님 믿고 따라하면 돼요. 근데 공포의 법이라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난이도 조절을 공법으로 해요. 왜? 얘로 좀 어렵게 내면 다 떨어지거든. 얘 좀 쉽게 내면 엄청 많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할 때 건드리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중개사법을 건드려버리면 아마 산업인력관리공단 폭발합니다. 내가 1년, 2년을 공부했는데 이 문제를 있다고 그러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공법은 조금 어렵게 내버리면 말이 없어요. 원래 어려운 과목이니까. 그리고 실무 과목입니다.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오늘 내가 배우는 내용이 나중에 내가 실무할 때 써먹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재테크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없어요. 솔직히 재미없는데 처음부터 내가 저 과목 너무 재미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하기가 싫어져. 공부하기 싫어지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그 과목이 재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계속 재미없어. 그래서 이해도 분명히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양이 많으면 하기가 싫어지니까 암기 맨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암기도 좀 필요하긴 한데 이해가 먼저 되면 나중에 암기는 따라오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암기를 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냥 암기 다 하고 나니까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나 하나 여쭤볼까? 이게 센스가 있는 분들은 제가 딱 얘기하면 입에서 탁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딱 얘기했는데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분들은 좀 센스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봐보시고 지금 마스크 끼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보다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이사? 안 나오는 거 봐. 이사 8이잖아. 센스가 없어요. 지금 뭐라는 거야? 58에 40.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24, 8, 54, 20, 49, 38 누구야? 248의 뜻이 뭐예요? 2가 4개 있으니까 8인 거잖아. 어렸을 때는 248 외웠잖아 그냥. 외우고 난 다음에 보니까 248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2 곱하기 4가 8이라는 뜻은 2가 4개 있어서 8이라는 뜻 아니에요. 이를 4번 더 하려니까 귀찮으니까 외운 거잖아. 그러니까 외우고 난 다음에 이해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다 외우고 난 다음 보니까 그게 그 뜻이었어 뭐죠 우리가. 그러니까 암기하고 난 다음에 이해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냥 암기부터 해놓자 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암기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볼까? 첫 번째 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300여 개 되는 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6개만 일단 법률에 뽑아놨는데 그 법을 보는 방법은 내가 다음 주에 진도 나가면서 설명드릴 거고 하나 볼게요.
대한민국에 있는 땅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대한민국에 내 땅이 어딘가에 있겠죠? 물어볼까?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토지를 매입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난 땅을 사본 적이 있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네? 나는 아파트는 사본 적 있다. 아파트나 뭐 연립, 뭐 주택을 사본 적 있다. 자, 그럼 물어볼까? 보통 우리가 현대 아파트 801호를 샀어요. 801호를 사면 801호 아파트 사면 요 801호 요 건물만 산 거죠. 땅은 안 사고.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요. 네. 자, 나는 땅을 사본 적이 있다. 이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야. 분명히 아파트 사면서 땅 같이 샀거든요. 자기는 땅을 산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개념이 안 잡히는 거야. 분명히 아파트는 아파트 살 때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대지 지분이에요.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겠다, 재개발 아파트를 투자하겠다, 온통 재테크 시대잖아 지금. 근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지 지분입니다. 대지 지분이 큰 땅이 나중에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 뜯어가지고 아파트 이게 30평이고 이것도 아파트 30평인데 대지 지분이 한 평이라도 더 큰 놈이 나중에 아파트 수익률이 높아요. 그런데 땅을 안 샀다 그러면 벌써 이제 끝난 거야. 그럼 일단 부동산 재테크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이 일반인들하고 똑같아 버리면 그냥 나는 평생 재테크 이런 거 못 하는 거고, 남들은 다 공부를 해서 어딘가에 모르게 다 투자를 해놓고 부자가 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동안 뭐냐. 전 재테크 강의를 많이 하니까 요즘 제가 디벨로퍼 강의 많이 하는데 옛날에 거의 다 40대, 50대였거든요. 제가 강남에서 디벨로퍼 강의할 때 절반이 20대, 30대예요, 이제. 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젊은 애들 지금부터 자기 집 장만하는 거를 지금부터 배우겠다라고 해서 온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주식하던 애들이 부동산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땅 사서 건물 짓는 거 공부하겠다고 오는 애들도 많아요. 그만큼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많은데 그럼 내가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볼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부동산이에요. 지금 현재 토지하고 건물을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 하는데 여기 온통 건물들 다 지어놨는데 안 지어놓은 곳이 있어. 건물을 안 지어놨어. 여러분 이 땅 보이시죠? 건물 안 지어놓은 것까요? 못 지은 것까? 못 지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무조건 땅 있으면 짓고 싶어 해요. 근데 짓지 말라고 국가가 규제해놨어요. 저기가 보존녹지라는 곳이에요. 용도지역상 여기 주거지역이고 여기 상업지역이고 여기 주거지역이고 여기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이 들어선 거고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이 들어섰는데 보존녹지로 묶어버려서 공원으로 묶어버리니까 개발을 못하게 한 거예요. 국가가 토지 이용하는 걸 공익 목적으로 규제하는 법, 공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용하는 걸 규제하는 게 공법이란 말이에요. 토지를 규제하는 거니까 부동산 공법이지. 토지를 규제하는 법이니까. 근데 여기 운동장, 얘는 안 지은 거예요. 운동장으로 쓰려고 안 지은 거예요. 건물 지어도 돼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교 건물이 있고 운동장 부지가 있는 건데 그 운동장 없애고 건물 지어도 됩니다. 요즘에 서울에 보면 운동장이 없어지고 옥상으로 가고 건물 짓는 데도 많아요. 땅이 없으니까 운동장 부지를 없애고 건물 지어놓고 옥상으로 올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장 부지도 건물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 그냥 운동장으로 좀 쓰다가 나중에 건물을 짓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 이건 안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 이거 볼까? 여기 위에 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택인데 이걸 우리는 보통 무슨 주택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지네가 맨날 보는 건물인데 걔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여지껏 살았어 내가. 이건 알아요.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 아파트라고 하죠. 그건 알아요. 확대해볼까? 집에 우환이 좀 있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뭐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그런 분들 있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네, 평생. 요거 건물인데 요 건물이 뭘 것 같으세요 이거? 다세대라고 그랬어. 또 빌라 또 연립주택 또 단독 또. 자 여기 우리가 한 개가 나왔어요. 단독 연립 다세대 빌라 다 나왔거든요. 평상시 듣던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률 용어냐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 쓰는 표현인데 법률 용어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쓰지만 법에서 쓰는 표현이 있고 법에서 안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쓰는 표현은 일단은 빌라는 안 써요.
빌라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8개만 써요. 법에서는. 그래서 법에서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2개로 나눠요. 근데 지금 현재 딱 봤을 때 얘는 단독주택 같아요. 근데 얘는 층을 여러 개로 나눠놓은 거 봐서는 3개 층 정도 되니까 일단 형태가 2개로 나눠지는데 여러 가구가 살지만 한 사람 소유의 주택인데 월세를 받는 주택이 있고요. 이게 구분 등기를 해가지고 분양을 따로 한 게 있어요. 그럼 한 개의 건물에 소유권이 여러 개가 돼 있으면 이거는 단독주택일 수가 없잖아. 공동주택 중에 다세대예요. 그리고 한 사람 소유권입니다. 한 사람 소유권인데 월세 받는 거야 이건. 이건 혼자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한번 따라해. 다 갖고. 혼자 다 갖고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한 사람 소유권에 월세 받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외관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등기부 등본 뜯어봐야 돼.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리고 얘보다 약간 규모가 커졌을 때 다세대인데 다세대보다 규모가 커져서 101호, 102호인데 이렇게 올라간 게 있고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가잖아. 이게 4개의 호로 가면 약간 연면적이 넓잖아요. 바다 면적이. 이건 연립주택이에요. 옛날에 큰 약간 고급진 주택 같은 거. 근데 지금 서울시에는 그런 정도의 땅이 없기 때문에 거의 요즘에 연립을 안 짓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이 있었고 연립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느낌이 어디가 조금 더 떨어져 보이세요? 다세대하고 연립하고? 다세대하고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에 살아, 나 연립에 살아. 어디가 좀 다세대가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옛날에 다세대 분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양이 잘 안 돼서 건축업자들이 빌라란 말로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다세대를 빌라라고 자꾸 한 거야. 그럼 연립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또 쥐네만 빌라 써? 우리도 빌라 쓸래. 그래서 빌라 쓴 거야. 그래서 다세대 연립을 빌라라고 자꾸 한 건데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는 다세대나 연립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자꾸 일반인들이 자꾸 쓰는 말들은 빌라란 말을 쓰니까 빌라란 말은 별로 쓰지 마시고 다세대냐 연립이냐라고 쓰는데 거의 대부분 다세대예요. 연립주택은 최근에 많이 안 져요. 옛날에만 좀 졌고 얘는 다세대이거나 다가구일 주택인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중에 한 사람 소유권으로 돼 있으면 무슨 주택이 될 거고 다가구 구분 소유돼 있으면 공동주택이 뭐예요? 다세대 주택일 거 가능성이 높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단독주택으로 단지 정해놓은 거죠. 근데 둘 다 얘는 한 45년이 됐고요. 얘는 35년이 됐어요. 그럼 얘 철거해야죠 이제.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면 재건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35년이 됐다. 근데 멀쩡하게 잘 졌어.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다시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택이 여기 엄청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 엄청 몰려 있어. 혼자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게 나을까요? 싹 밀어가지고 새로 짓는 게 나을까? 싹 미는 게 낫죠. 근데 이게 기반시설이 좀 잘 돼 있지 않고 꼬불꼬불해. 그러면 기반시설도 다시 까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는 걸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재개발은 정비하는 사업이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배우는 거고 근데 여기는 기반시설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서 싹 밀어버리고 공동으로 아파트를 막 짓는 거야. 그 뭐야?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그럼 걔는 기반시설이 좀 잘 돼 있는 지역, 양호한 지역에서는 재건축하겠다 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건 정비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게 재개발 사업도 있고 재건축 사업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빈 땅 싹 밀어가지고 도시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도시개발법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올 건데 이 도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세요. 공법이라는 말 자체랑 요 사법이란 말 자체는 반대말인데 제가 아까 요 사법은 개인하고 개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규제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고. 규제. 특정한 한 사람의 이익보다는 불특정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것을 공법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딱딱할 수 있어요. 근데 막무가내로 규제하는 건 아니고 너 하나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공공의 대다수가 복되고 이로울 수 있다면 국가가 하는 규제를 하겠다. 그걸 공공복리라고 해요. 단어 되게 어려운 단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공복리 단어가 공공에게 복되고 이롭다면 규제하겠다. 그래서 공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아까 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거가 2개 법이 나올 건데 그게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 14개 문항수로 그리고 부동산 중에 토지 관련된 게 26문제가 나와요. 그럼 26문제랑 14문제 더하면 몇 문제가 나오는 거네? 40문제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은 총 40문제인데 토지 관련된 게 더 많이 나오네. 그죠? 그래서 토지 관련된 거 위주로 공부한 다음에 건축법하고 주택법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볼까? 요거 어디 같으세요, 이거? 여기 써있잖아. 석촌호수라고. 확대해 줄 거예요? 석촌호수 써있죠? 여기가 한강이에요. 한강이고, 여기가 이제 제2롯데월드 터파기 공사할 때입니다. 이게 롯데월드, 롯데호텔이고, 그럼 이게 하늘에서 찍은 사진 딱 보니까, 여기 지역이 지금 잠실역이에요. 그럼 잠실역 앞이 주거지역일까요? 법에서는 요거는 주거지역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일반적인 업무기능으로 쓰는 게 좋잖아. 그럼 용도를 쓸 때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쓰자. 그래서 이쪽 라인은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송파구청까지.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올림픽공원이에요. 올림픽공원은 녹지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주거지역이고 이쪽도 주거지역인데 아파트의 층수가 달라요. 여기는 3종 일반주거로 돼 있고 여기는 2종 일반주거로 돼 있고 여기는 1종 일반주거로 돼 있어요. 법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주거지역인데 낮은 것끼리 좀 지어놔라. 중간적인 것끼리 지어놔라. 좀 높은 거 지어도 좋다 해서 1종, 2종, 3종 3개로 세분을 했어요. 그래서 1종 일반주거면 4층이야. 2종 일반은 중간 정도 12층 정도. 3종 일반주거는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층수 제한이 없는 지역은 아파트가 40층, 50층까지 가겠죠. 그럼 여기 딱 봐서 딱 보니까 얘는 3종 일반이겠네. 잠실 재건축 이쪽이 3종 일반주거예요. 근데 이쪽 건너편은 2종 일반주거야. 1종 일반도 껴있고 여기 단독주택은. 근데 여기는 산 보이죠? 산 밑에 농지도 있어요. 그래서 산을 규제하는 거는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있고 농지 규제하는 건 농지법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중개사가 됐을 때 임야 중개를 많이 할까요? 농지 중개를 많이 할까? 그래서 예전에 산지관리법이 시험범에 있다가 산지관리법 빼. 그래서 현재 6개 법으로 줄 때 산지관리법을 시험범위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시험범위에 여기 이제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하는 법을 주택법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건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라는 건축에 관한 규제법을 배울 거고 여기 해당 지역 여기 산 관련된 거, 농지 관련된 거가 산지 농지법인데 현재 시험 범위는 뭐만 있다고 그랬죠? 농지법만 했어요. 농지법.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돼 있어서 하나만 새로 짓지 말고 싹 밀어서 정비하자. 이게 정비법,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나 있고 여기 인구가 너무 많은데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을 새로 신도시로 좀 만들자 해서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그래서 현재 요 5개 법이 있는데 전국 토지 규제하는 법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 토지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떤 분이 전토라고 그러더라고. 국토라고 그래요. 국토. 전국의 토지에서 국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요 가장 상위 법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총 6개 법인데 요 국토계획법, 농지법,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토지 규제 가는 법들이에요. 그리고 건축법하고 요 주택법이 일반적인 건축물에 관한 규제법에서 요게 7문제에서 14문제, 12문제, 그리고 얘 6문제, 2문제에서 총 26문제. 문항수가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울 건데 제가 이제 저 법들은 그럼 왜 배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배우는데 이거? 그럼 제가 사례 하나 딱 보여주면 그래서 저 법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게 나와요. 왜 배우냐면 근데 사례를 보여줄 테니까 이거 보고서 기분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중에 여기는 지금 현재 농지예요. 농지인데 여기 지금 건물 져놓은 거 보이죠? 건물인데 여기 농지가 나왔는데 이 앞에 경매로 나온 땅이었어요. 경매로 길다랗게 나온 땅인데 이 땅입니다. 이 땅. 이렇게 생긴 땅. 좀 긴 거. 이 긴 거를 우리 좀 길게 나온 땅을 세장형이라고 그래요. 좀 약간 길다랗다 그래서 세장형 토지라고 하는데 이거 어때요? 이거 사고 싶으세요? 별로 안 사고 싶으세요? 나 땅 있으면 좋겠다. 옆에서 이 부동산 이걸 내가 한번 매수를 해보겠냐 말겠냐. 자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내가 땅을 사는 주 목적이 어떤 분은 투자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땅에다가 농사 짓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건축물을 짓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목적은 난 건축물을 지어서 수익을 좀 갖고 싶다 그런 사람인데 이게 건축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저 땅이 건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건축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건축법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은 건축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옆에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 옆에 최소한 몇 미터 이상 접하라고 되어 있냐면 2미터 이상 접하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법 44조 1항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해가지고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할 것 이게 도로 조건이에요. 내가 땅을 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셔야 돼? 건축하려는 사람이 도로 찾아야 되죠. 근데 옆에 도로가 있어. 그럼 도로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적도를 봐서 도로에 붙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도로가 4미터 도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봤더니 4미터 도로네? 2미터 이상 접했네? 그럼 이제 건축은 가능하겠다. 그럼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길다랗게 이렇게 해야 돼. 문을 딱 열었더니 복도에서 사야 돼. 이렇게. 이게 가능성이 있겠냐? 집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상가를 줘볼까? 상가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규모가 폭이 얼마가 나오는지 다 재봐야죠. 그럼 옆에서 한번 볼까? 옆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요 땅입니다. 요 농지. 이 농지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치 있어 보이세요? 뭐 이렇게 막 확 땡기진 않죠. 확 땡기, 너무 좋다, 뭐 이러진 않잖아. 저거 사가서 사고 싶다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저거를 만들어 놓고 개발해보고 나면, 저게 됐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하기 전까지 모르지. 근데 하고 나면, 괜찮은 땅이었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란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마트 24 적어놨거든요, 이거. 여기다. 아까 그 긴 땅 있죠? 긴 땅에다가 여기다 그 근생으로 그 1층은 이마트 24, 2층은 사무실로. 네. 이마트 24가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두께 되는 걸로 이마트 24 넣어놓고 위에다가 근생 넣어놨어요. 이마트 24고 위에 인력이 뭔지 알죠? 사람들을 잡아다가 보내는 거. 그거는 인력. 그래서 철거 전문 뭐 인력, 청소 대용, 파출부 뭐 이런 거. 근데 요 뒤쪽이 아까 농지였잖아요. 거기가 빌라가 쫙 들어왔어요. 빌라처럼 쫙 들어오면서 초입이라서 이마트 24가 됩니다. 이게 이마트 24 옆에서 본 거고요. 뒤쪽에 건물 전원 거 보이죠? 아까 농지였잖아요. 그 뒤쪽에다 빌라가 쭉 해서 8동인가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도로고 도로에 접해 있죠 지금. 그래서 요 뒤쪽에 빌라 화이트 캐슬이라고 보이세요? 요 앞에 있는 요 이마트 24 요 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앞으로 더 L 카운티라고 해서 고급 빌라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 또 남은 땅이 또 들어올 거야. 나중에 좀 이거 입주할 때쯤 되면 이 땅은 오히려 제일 좋은 땅인데요. 덕이동입니다. 옆에서 뒤쪽에서 본 거고 주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 놨던 거고 앞쪽에서 찍은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럼 이 땅의 면적이 몇 평이고 저 땅의 건축물은 몇 층을 줬고 그럼 내가 이걸 건물 질 때 이 땅에다가 최대 몇 평을 질 수 있냐 이런 걸 규제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땅의 용도 지역이 나오고 용도 지역이 건폐율이라는 개념, 용적률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건축할 때 최대 질 수 있는 규모 제한을 다 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알려면 이제 국토개혁법에서 용도 지역이 뭐다, 건폐율이 뭐다, 뭐 이런 게 나올 건데 나중에 그걸 알아두면 이걸 듣자마자 거기 생산관리 지역이니까 건폐율이 20%니까 얘가 만약 70평이야. 그러면 7, 24, 14평짜리로 2층 짓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외웠으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지금. 모르잖아요. 저는 외운 사람이니까 딱 보자마자 17평짜리니까 2층 짓고 왼쪽에 주차장 한 대 빼면 되겠는데 건축비가 얼마 나오냐? 그럼 만약에 30평 질 수 있어. 3억 15. 1억 5천 정도 들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건축비도 생각하고 땅값도 생각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나중에 대지값으로 받을 때 몇 평에 팔 수 있겠다. 그런 거 생각하려면 지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얼마 지을 수 있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지어놓은 거 보시면 토지 정보가 일단 현재 대지 면적이 75평 땅이었어요. 대지 면적은 75평 땅이었고 지목은 현재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이었는데 지금 대로 바꿔놨어요. 지목이란 말도 앞으로 나올 거예요.
용도지역이라는 건 현재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은 법에서 정해놓을 때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최대 20% 지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많이 넘어가도 20%는 넘지 말래. 그럼 내가 만약에 100평 있으면 얼마까지밖에 못 줘요? 20평. 75평 있으면? 응? 15평. 75에 20%, 25, 10, 27, 14, 15평밖에 못 짓잖아. 많이 줘봐야 15평 짓는 거야. 2층으로 지면 30평. 그러니까 연면적이 30평이 나온 거야. 연면적 30평 나왔지. 아, 잘못했어요. 천천히 할게요. 대지 면적이 75평인데 이 법에서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80. 용적률이 생산관리니까 80이야. 위로 질 수 있는 거는 이제 대지의 80%까지 질 수 있게 해주는데 3층까지 질 의미가 없거든요. 얘는. 그러면 어딨어? 생산관리지역이고 여기 공유인수는 빵인이라는 얘기는 한 사람 소유권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2016년에 4월 28일 날 땅을 산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고 서로 작은 도로 8m 정도 되는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이 들어와 있는 거고 일반 철거 구조로 갖다 줬기 때문에 건축비 되게 쌌을 거고요. 그리고 높이가 7m고 그리고 75평 현재 건폐율 19.88 최대한 빼먹은 거예요. 제가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죠? 20%니까 20%를 넘으면 건폐율 초과가 되기 때문에 건축법규 위반이 돼요. 건축법규 위반되면 사용 승인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 불법 건축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는 안 넘으려고 19.88까지 찾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15평 정도 졌는데 1층이 15평, 2층이 15평이에요. 그럼 바닥 면적을 합하면 내가 전체 쓸 수 있는 면적은 30평. 그래서 우리가 바닥 면적을 더한 거 있죠. 그래서 이을연, 바닥면, 쌓을적. 그래서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연면적은 한 개동의 면적이라고 해서 연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네? 30평. 그리고 그럼 이제 처음 듣는 용어, 이제 처음 오늘 오신 분은 부동산 처음 하시는 분은 대지란 말도 처음 들을 수도 있고요.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대지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75평이라고 그랬는데 75평이면 큰 거야, 작은 거야? 제곱미터로는 몇 제곱미터죠? 또 그 355, 37에 21. 한 230제곱미터 정도 돼요. 230제곱미터 정도 되고. 지목은 되었고 생산관리란 말은 용도지역 중에 하나고 도로를 소로, 대로, 중로라고 하거든요. 작은 도로.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그 땅에다가 지을 수 있는 건폐율, 세울 건자에다가 덮을 패자예요.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할 건데 세울 건, 세워서 덮어버리는 면적. 그럼 내가 땅에다가 세워서 덮어버린다. 이 땅에다가 자 100평인데 내가 여기다가 세워서 덮어버린다 이렇게. 이 덮어버리는 면적이면 건축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럼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까 몇 프로라고요? 그럼 아까 그 사진에 있던 애는 그 75평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나머지는 공지로 써야 돼. 공지로 써야 되니까 뭐 주차장이나 뭐 조경이나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리고 용적률은 쌓는 비율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 용어들이 어디서 나오냐? 공법에서 나온다고. 이 용어를 배워놨다가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서 이 땅은 생산관리 지역인데 건물을 지면 이 정도 건물이 나올 겁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아니야. 근데 실무 막상 실무 나가잖아요. 눈만 껌뻑껌뻑거려요. 꽈락 겨우 넘었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거를 안 가르쳐줘. 왜? 시험이 안 나오거든 이게. 이걸 배웠는데 이거 설명하는 거는 자격증 따고 나서 실무자 과정에서 배워요. 시험에는 못 내니까. 왜? 출제하는 사람은 실무진이에요? 교수진이에요? 대학 교수진들은 이 개념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만 외우고 가는 거고 자격증 따고 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실무 가서 배우는데 어차피 이해가 되려면 실무를 알아야지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무를 원래 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그 땅을 아까 제가 어떻게 저걸 알고 이걸 했냐 번지를 알면 그 토지에 규제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다가 규제를 해놓은 걸 우리한테 확인해 주는 서류가 있는데 그걸 제가 뜯어보니까
이거 나오더라고. 토지 용계 확인서라고 보이죠? 지금 현재 요 번지를 넣었더니 얘 249제곱미터더라고. 요 땅. 이렇게 생겼다. 생긴 거 이렇게 생겼는데 도로에 접혀 있죠? 그리고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 성장 관리 지역이면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주거 밀집 지역에다가 과밀 억제권역이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현재 2020년 10월 30일이니까 잘 봐요. 이거 제가 어저께 뜯었거든요.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어요? 10월, 11월 1일이잖아. 제가 어저께 이 강의 하려고 어저께 뜯은 거야. 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밤 11시에 듣고 오늘 아침에 갖고 온 거예요. 10월 30일이면 그저께 지정됐다는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3일 전에만 뜯었어도 이게 안 써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붙어 있잖아, 지금.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저 땅을 사고 팔려면 뭘 받으셔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중개사법에서 배울 거예요. 저 땅을 사고 팔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하거나 또는 지상권 설정할 때는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중개사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면적은 249제곱미터니까 이거 보고서 이 땅이 도로에 붙어 있으니까 생산관리는 건폐율이 20%라서 건물을 이렇게 짓고 뒤쪽으로 주차장 만들어서 건물 지으면 한 2층 정도 줬을 때 아까 저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진 보면요, 요 대로 돼 있었잖아. 이거 다 농지였었어요. 근데 이거 개발하는 개발업자가 도로 깔아가지고 여기다가 빌라 져서 분양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지금 제가 저거 설명해 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은 국토기획법에서 배울 거고 건축이라는 거 개념은 건축법에서 배울 거예요. 지목이라는 거 아까 대냐 뭐냐 이런 거는 공시법 시간에 지적에 관한 법에서 배울 거예요. 지적에 관한 거.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은 이 국토기획법에서 배울 거고 용도가 뭐냐 이거는 건축법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은 요놈하고 요놈 위주로 나올 건데 내가 아파트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할 거야. 또 분양권을 전매할 거야. 그러면 이건 주택법 가서 배워요. 신도시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으로 가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다 그러면 이 도시정비법에서 배울 거야. 내가 농지를 취득해야 돼. 그럼 농지법에서 농취증제도 배울 거거든요. 이렇게 진행할 건데 아까 문항수가 40문제 중에 아까 꽈락이 몇 점? 40점. 그럼 이제 16문제 맞추면 돼. 근데 40에서 60점 사이만 일단 해도 성공이에요. 6점 이상 나오면 진짜 잘한 거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너무 많이 이 과목에다 투자를 해버리면 다른 과목 공부를 못하니까 저는 중개사법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80점 나오시면 되고 여유롭게 점수 받아서 합격하면 되는데 어제도 이제 시험 어저께 그저께 끝났잖아요. 제가 보여줄 테니까 이따가 학생들한테 글 올린 거 보면 어떤 분은 공법이 67.5가 나왔는데 중개사법이 60 몇 점이에요. 근데 공시세법이 40 몇 점대라 평균이 하나가 모질러서 안 된 분이 있어요. 공법 공부한 시간에 세법 공시 더 했어야 되는데 세법 공시 조금 하면 좀 더 올라갈 텐데 평균 한 단계가 모질라서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략을 약간 잘못 세우면 이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 전략 잘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제 목표는 얘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항수가 얘죠. 국토기획법 12문제 얘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파트예요. 얘랑 건축법이 7문제라 이 둘은 무조건 들고 가고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 몇 개씩 맞춰주면 최소한 50점은 나오니까 그 50점에서 60점 사이를 목표로 하고 편하게 가시자는 거예요. 1년 만에 합격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복병이 나타났잖아요. 뭐 나타났었죠? 코로나. 코로나. 요거 때문에 애들하고 씨름하느라고 이제 공부를 많이 못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좀 많이 힘들었을 건데 내년에도 코로나랑 같이 간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막 2단계, 1단계 격상하면 올해 여기서 공부를 못하고 혼자 촬영하고 집에서 보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학원 나오기 전에 2월 달에 막 한참 막 코로나 있을 때 오프라인 하다가 중간에 좌석 띄워서 앉았다가 너무 그때 셌을 때 혼자서 촬영하고 2주간 막 학원 휴강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거든. 맥주 먹으면서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 학원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꾸준히 좀 나오셔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격증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제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잠깐만 커피 한 잔 드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의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적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